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는 그 열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저희가 목표했던 10 플러스 알파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를 달성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2월 달에 부산에서 창당선언 2월 13일 날 하면서 열석을 얘기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뭐 천공한테 물어본 건 아닙니다. 또 뭐 법사한테 물어봐서 10이라는 숫자를 받은 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열석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열석을 갖게 되면 독자적으로 법안 제출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석을 일단 얘기 드린 겁니다. 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조국혁신당만으로도 독자 법안을 제출할 수 있고, 근데 독자 법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10명만으로 국회의원 10명만으로 그 법안이 통과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생각, 저희의 정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출발은 열석이 최소 열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법안을 통과하려면 당연히 저희와 생각이 유사한 특히 민주당과의 연대가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그 기자님께서 질문 아까 여기 저기 계신데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창당선언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변화도 없이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할 것이다. 근데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당과 협력과 연대를 할 것이란 말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실제 조국혁신당이 생각하는 정강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민주당과 반드시 협력할 것입니다. 최근에 김민석 의원께서 원내교섭단체의 수를 지금 현재 20석에서 낮추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또 실현된다면 저희의 발언권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서로 화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기자님의 두 번째 질문과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1호 법안으로 내세운 거는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잠깐만, 답변 좀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선거 상황이 좀 안 좋은지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뭐 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온갖 막말을 하는데 그분이 4월 10일 이후에는 4월 10일 총선 이후에는 국회의원도 아닐 것이고 비대위원장도 아마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할 것이고 법안 내용은 이미 사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께서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힘을 합해서 한동훈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범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검찰 보고서에 김건희 여사와 그 생모 최은순 씨가 두 사람이 얻은 수익이 23억이란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특검법을 제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가 조작 이후에 두 가지가 더 확인됐습니다. 하나는 뭐냐? 디올백은 다 아시죠?
두 번째는 양평고속도로입니다. 이 두 개는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되지 못했는데 민주당에서 합해서 세 개의 범죄 혐의를 다 합해서 특검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힘을 합해서 김건희 종합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일단 제출해서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지금 호주 대사로 도주를 했다가 국민들의 분노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지금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전 호주 대사 있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의 죽음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라고 해서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시키고 피의자로 입건을 했는데 그 사람을 수사를 못 받게 하려고 해외로 도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기가 결재한 그 결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한 것에 대해서 뒤집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누가 국방부 장관에게 당신의 결재를 바꾸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김건희.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에게 당신 호주 대사로 가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즉 이종섭 전 장관이 자신의 결재를 바꾸게 만든 그 사람, 왜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너의 결재를 바꾸라고 명령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를 했는 그 장관에게 호주로 도망가라고 지시한 그 사람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국정조사를 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4월 총선 이후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전혀 다른 정치적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200석이다, 200석이지 않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석이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민주당 시절에 70몇 석인가로 많은 것을 이루셨어요. 200석 가지고 200석의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며칠 전에 총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당 내에서 조혜진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무릎 꿇으라고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죠. 함은경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탈당하라고 했습니다. 강고해 보였던 검찰권을 가지고 압수수색권을 가지고 체포구속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언론들을 겁박하고 반대 세력을 처벌하고 했던 그 강고했던 권력의 성체에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강고했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성벽에 균열이 이미 갔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과 국민의힘의 후보가 윤석열 무릎 꿇어라, 윤석열 탈당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들어가면 제가 또 여기 계신 후보들이 아까 거론됐던 조혜진, 함은경보다 살살하겠습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받겠습니다. 네, 질문 좀 많이 이게 해주세요. 안 들리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세요. 전혀 안 들립니다. 예. 네,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조금 앞으로 더 나오십시오. 이게 예. 조금 더 가까이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려. 선거가 일주일 남았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각오? 사전 투표 공략 지지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혁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각오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월 13일 날 창당 선언하고 3월 3일 창당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된 신생 정당입니다. 저도 신참 정치인인데 저희가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국민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리에서 시민들, 국민들을 뵐 때마다 제가 울컥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각오는 그렇습니다. 제가 창당 선언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돌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잔도를 불살랐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창당을 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문자 그대로 온몸을 던질 뿐입니다. 그 각오로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가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보니까 해외 국민 투표, 재외 국민 투표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하면 재외에 계신 동포분들도 그간 2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존심이 상하신 겁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물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한계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저도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로서 제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 말에 그래도 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불만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정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말을 하고 해외에 계신 많은 동포분들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2년 지나고 난 뒤에 해외 뉴스에서 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BTS다, 문화 강국이다, 반도체 강국이다, 작지만 강한 나라다, 뭐 이런 얘기만 났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최고로 대처를 잘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다 자랑스러워 했어요. 근데 최근 2년간 해외 뉴스에 나온 게 뭡니까? 디올백 이런 게 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뉴스에서 대한민국 관련해서 나온 뉴스가 자랑스러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이 분노와 실망을 누르고 있다가 폭발적으로 투표를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4월 5일, 4월 6일 사전투표에 여러분께서 폭발적으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기세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 왔냐? 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 아주 사적으로는 이 동네가 제가 익숙합니다. 여기서 길 넘어가면 저쪽에 살고 있습니다. 요 길 지나서 남성시장 지나서 고개 넘어가면 제 집이 있고 과거 살던 집은 조리로 한 10분 가면 있습니다. 이 일대가 제가 아주 익숙한 시대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방문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중요한 지역을 가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까 사무총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에 있어서 현재 윤석열 정권의 창출과 윤석열 정권 2년간의 실정에 책임 있는 지역을 가야겠다. 그리고 4월 10일, 네. 4월 10일 이후에 TV에서, 신문에서, 언론에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겠다. 다음에는 반드시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여기를 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온 어떤 후보는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빠루 아시죠? 빠루. 빠루 기억나십니까? 빠루를 들었고 기소가 되었는데 4년째 1심 재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재판이 나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되게 되면 불출마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선거를. 근데 무슨 이유인지 당시 윤석열 검찰이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빠루 등분과 관련해서 4년, 1년도 아닙니다. 4년간 재판 결과가 안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보수 언론도 재판 지연이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지금 빠루 든 모습만 기억나지 재판 결과를 모르시잖아요. 4년간 유죄 판결이 안 나고 있어요. 이건 한번 기억해 보시고 돌아가시면 빠루를 한번 쳐보십시오. 네. 다음에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됩니다. 다음에는 비로 온다. 자, 다음 질문 하시죠. 잠깐만요, 마이크 좀. 조금 일어나 주시면 좀 여기가 일어나서 오시면. 예, 공간상 소리가 퍼져가지고 잘 안 들려요. 피키뉴스에 방문해 주셨네요. 네네. 네네.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알렉세이치가 쓴 강철은 어떻게 단련된다라는 책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도를 태워주셨다 그랬는데 과거에 노련진 조국을 버리고 현재 파이터 조국이 있는데 어떤 조국을 버리고 과거에 노련진 조국을 버리고 예, 예. 현재 파이터가 된 강철이 된 조국을 단련시킨 1등 공신 3명만 얘기해 주세요. 저 뒤에서 잘 안 들리시죠? 조국혁신당 TV를 보시면 유튜브에서 아주 잘 들립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조국혁신당을 좀 시청해 주세요. 질문 사적인 그런 질문인데 제가 답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학자로 살았고 교수로 살았고 지식인으로 살았습니다. 정치한다는 생각이 없었고 민정수석 할 때도 민정수석 마치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제 제자들 박사 논문 지도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잠시 있어라 내가 돌아와서 논문 지도할게 라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된 것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마하지 그러냐 그러는데 제가 학교로 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입각을 선택을 했는데 운명의 여신이 저를 이끌었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 이후로 5년간 여러 가지 환란을 겪으면서 제가 더 이상 학자도 지식인도 아니다, 또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했고 고민을 오랫동안 혼자 고민하고 친구와 동지들과 상의한 끝에 이제 제가 창당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고요. 경과는 그렇고 제가 정치인이 되게 되고 또 제가 정치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냥 저는 제가 정치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여기 배지 하나,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장관도 해봤잖아요. 자리에 근데 큰 욕심은 없습니다. 장관 한번 해봤기 때문에 국회의원 된다는 게 저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해야겠다, 창당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거는
일단 한국 정치판을 바꿔봐야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겠다. 단호하게 심판해야겠다라는 결심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함이 있고 제가 흠결이 있고 제 잘못이 있으면 제가 다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흠도 있고 부족하지만 제가 맨 앞에 서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 결심을 했고 욕을 먹더라도 책임지겠다는 자세입니다. 그게 제 마음이고요. 3명을 말씀하셨는데 뭐 3명까지 말할 건 없을 거하고 제가 그 학교에서 상아탑에서 캠퍼스에서 이 거리로 나오게 된 첫 번째 공신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끝장냅시다. 네, 또 다른 질문.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조국 대표 마무리 인사하시고 기자회견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한 분 더 있다고 저기 한 분 더 계신데 아, 예, 두 분 저 계시네요. 두 분. 저기 계시네요. 저 뒤에. 저 남자분. 안 들립니다. 나오셔야 돼요. 잠시 카메라 좀 비켜주세요. 뒤에가 지금 차량 소리 때문에 앞으로 오셔서 전혀 안 들립니다.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장윤선 기자님. 약간 비켜서 안 들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를 지역 6번 나왔습니다. 신한일 지역, 특히 도쿄에 있습니다. 친일 지도산에 굉장히 위기를 두고 선거에 네. 지금 저희가 전국을 돌다 보면 영세 자영업자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분들 말씀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19 때 다 문 닫았고 시민들 모두 집에 들어있는데도 뭐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 지역을 가다 보면 지역의 구도심에 있는 건물의 1층은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거의 공실입니다.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 점에서 제가 민주당의 공약을 보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저희 저 조국혁신당의 공약과도 관련이 있는데 현재 이 우리나라 예산 관련해서 예산 편성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고 기재부에 있습니다. 기재부에 있어요. 그 재난지원금이건 지금같이 민생지원금이든 뭐든 간에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그 언론에서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정부 말기에 당시에 워낙 코로나19로 어려워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김부겸 총리가 재난지원금을 100% 주자라고 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기재부가 100% 전 국민에게 주게 되면 재정 적자가 나가지고 나라가 망하니 안 망하니 그래가지고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예산 편성권이 기재부에 있다는 거죠.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강제로 하게 되면 집권 남용이니 뭐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시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재부가 계속 조정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80 몇 프로밖에 못 줬어요. 그런데 대선 직후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똑같은 기재부가 100% 다 줍니다. 100% 다 줘요.
근데 100%를 다 줬는데 우리나라 안 망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100% 주자 할 때는 그렇게 주면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했던 그 기재부가 윤석열 후보가 되자마자 다 줬어요. 이게 지금 이 기재부가 대통령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속인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주자라고 말씀하시고 전 동의를 하는데, 이거를 실현하려면 기재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기재부 개혁을 우리나라 저희 그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가보시면 강령이 있는데 거기에 기재부 개혁을 넣어둔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기재부는 우리가 내는 세금을 딱 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란 거는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 계신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건 또는 뭐 밥을 사드시건 물을 사드시건 술을 드시건 다 세금이 나갑니다. 그 세금이 모여서 예산이 형성되는데 그건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그 돈을 결정하는 권한을 기재부가 갖고 있다가 자기에게 마음이 안 드는 정부면 돈을 안 줘요. 근데 자기한테 마음이 들면 돈을 줘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지금 민생지원금을 25만 원 또는 액수야 나중에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지원해야 된다. 이걸 지원하려면 기재부를 개혁해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예산처를 떼어내야 됩니다. 한 분 더. 자, 누구 있었죠? 까먹었네요, 얘기하다가. 아까 친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나 하면, 당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공 판결을 해가지고,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대한민국에서 그런 판결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렸으면 우리는 따라야 되죠. 대통령이건 행정부건 따라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그 대법원 판결을 오히려 비난하고 일본 정부의 손을 잡아줬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비난을 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이 옳은 것처럼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아까 이재명 대표께서 여기에 6번 온지는 몰랐습니다만은 오셔서 뭐 그런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중국 시장 스스로 날리고 러시아 시장 스스로 다 잘라버리고 오로지 미국, 일본 편향된 정치, 경제 뭐 모든 것을 미국, 일본하고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이런 친일, 친미 편향의 외교정책 또는 경제정책을 펴는데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언론개혁 좀 해줘, 언론개혁. 일단 저 언론인 질문에만 가볼 수가 지금 있어요. 시민들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자, 다른 분 없으신가요? 네? 안 들립니다. 전혀 안 들립니다. 전혀. 기자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 네. 기자가 아니시면 곤란합니다. 네네. 그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조국 대표의 마무리 말씀 듣고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역의 이 동작에 모이신 서울 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는 제주에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4월 12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은 지금 다른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과 다르게 모든 것을 이렇게 육성으로 생목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여기 계신 시민들께서 조국혁신당이 내는 카드 뉴스건 동영상이건 뭐든 간에 주변에 가족, 친지, 친구, 지인, 사돈, 팔촌 모두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것 없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육성으로 전달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유세차를 쓸 수도 없습니다. 마이크도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좀 도와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창당 선언 이후 약속했던, 또 제가 또 약속했던 여러 가지 공약과 정책 반드시 만들어 보고 실현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 유권자분들, 국민들께 효능감 있는 정치가 무엇인지 반드시 몸으로, 진짜 말만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